네, 사법농단 핵심 실무 책임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수사 착수 넉 달 만에 첫 구속 피의자인데 윗선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와 함께 주요 내용 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법률가들도 반반 예상한다 이렇게 했는데 구속이 됐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이요. 예. 그러면 구속 수사 기간이 최장 20일 정도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경찰은 10일, 예. 검찰도 10일인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10일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어서 그 기간이 20일인 겁니다. 그렇군요. 아마 그렇다 보니까 20일이 길다면 길고 예. 본인한테는 정말 긴 기간이지만 수사하는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길다 항상 짧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남은 수사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 보니까 오늘 오후 지금 2시 반에 불러서 조사를 한다라고 하니까 네. 현재 이 시간 지금 검찰청에서 지금 임종헌 전 처장이 아마 조사를 받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최장 20일이라면 그 안에 또 윗선 수사도 굉장히 급물살을 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번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 특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이 쉽지가 않고 또 이게 이른바 법원의 제19에 대한 재판이다 보니까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전반적인 견해였습니다만 예. 네. 그 견해와는 예상과는 달리 전격적으로 어제 새벽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한 40~50명 정도 되는 전현직 판사들 그리고 또 법원 일반 직원에 대한 기초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가는 가운데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임종헌 차장이었는데 네. 이제 남은 조사 대상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양승태 대법원장님이 계실 때에 법원 행정처 처장이었던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자 법원 행정처 처장들에 대한 수사가 이제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거기에 대한 칼날을 칼날이 가기 전 단계로서 지금까지 죄를 부인해 왔는 그런 상태인데 구속됐을 경우에는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와 같은 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한 하루 정도 쉰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지금 수환을 했다는 점에서 임종헌 전 차장이 마음의 변동이 있을지 오늘 어떤 식의 진술을 내놓을지 아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임 전 차장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 이런 입장인데 그래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임종현 전 차장의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구속영장 발부가 법리에 기한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재판이었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예. 비판을 하면서 구속영장 실질 영장에 대해서 새로 한번 판단을 해달라고 하는 구속 적부심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럼 석방될 것이냐라는 데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보면은 보통 구속 적부심 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됐다가 구속되니까 부랴부랴 합의를 했는 이른바 사정 변경이 있는 케이스, 네. 부인을 하다가 구속이 되니까 자백을 하는 케이스. 이런 식으로 어떤 사정 변경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주로 구속 적부심을 청구를 하고 예. 그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석방을 해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바로 지금 구속 적부심을 청구를 한다고 해서 오늘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하는 가운데 진술을 바꿔서 부인해서 자백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본인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 물증이 나온다든가 그런 어떤 사정 변경이 없다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적부심을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석방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이는데 아마 예. 지금 현재의 임종헌 전 차장님의 변호인들도 굉장히 법조계에서 명망이 있고 실력이 있는 분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아마 오늘 변호인 지금 수사를 하면서 네. 접견을 하면서 이 임종헌 전 차장의 심경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 다가오는 다음 주쯤에 만약에 신청을 한다고 하면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인들이 청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동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영장이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임종헌 전 차장은 기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이렇게 결정이 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 그 스튜디오에서 예.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면서 다만 제가 단서를 달기를 예. 기존에 있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기존에 관련되는 다른 그 전 법관의 영장이 기각된 거와 지금 다른 점이 없지 않다. 그것이 바로 이미 관련되는 많은 사람들의 불러서 조사를 했고 뭐 일부는 기각됐습니다만 그 사이에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수집되는 증거가 적지 않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기존에는 이미 아직까지는 그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단 한 줄, 경우에 따라서 많게는 한 3천여 줄 넘는 취지의 어떤 그 영장 기각 사유까지 썼습니다만 예. 말씀드렸듯이 상당 부분 지금 중앙검찰청에서 기초 자료를 탄탄하게 나름대로 그 증거를 지금 마련해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어제 그 법원에서 영장 발부 사유에도 보면은 30가지 뭐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범죄 혐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소명이 있고라고 예. 얘기를 했다는 점은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상당히 높고 더불어서 지금까지 확보된 객관적 물증과 그 관련되는 그 법원의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임종원 전 차장의 이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훨씬 더 많은 물증이 아마 그 법원을 설득하는데 아주 주요한 핵심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사법농단 관련자 중 첫 구속 사례인데 앞으로 흐름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제를 좀 바꿔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찰 소환 조사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조사의 쟁점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지부터 그렇습니다. 짚어볼까요? 이번 그 이재명 현 지사입니다. 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러서 내일 분당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예. 핵심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6.13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방송 토론을 할 때 상대 후보로부터 예전에 본인이 어떤 그 여배우와의 개인적인 스캔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모른다, 기억 안 난다가 아니고 아니다라고 부인을 네. 했습니다. 그와 같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인했는 사실 자체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취지로 해서 형사 고소를 했고 그 부분이 지금 보면은 여배우 측에서 또 추가적으로 지금 고소를 하는 가운데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 신체 특정한 부위에 어떤 특징이 있네 하는 그런 어떤 가십거리로 사건이 전락됐는데 예. 이미 지금 그 고소인 측에 대해서는 조사가 다 끝났고 예. 지지난주였습니까? 관사를 비롯해서 이재명 지사의 휴대폰 그리고 신체에 대한 그 압수수색 영장까지 해서 관련되는 물증이 전부 다 확보가 됐다. 이제 가장 수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지사의 소환 조사가 바로 내일로 다가왔는 것 같은데요. 예. 아마 본인들로서는 뭐 있을 게 별거 없다. 가서 오히려 모든 것을 소명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걸 한 번에 다 털어내겠다. 이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네. 저희가 그 수사를 함에 있어서 실물을 봤을 때는 본인은 여기서 끝내고 싶지만 이것은 복싱으로 치면 1라운드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죄를 부인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부인을 할 경우에는 고소했는 측과 지금 고소를 당한 측을 대질 수사가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다만 하나의 어떤 이재명 지사가 바랄 수 있는 바는 뭐냐면은 이재명 지사가 많이 소명을 했더니만 이 대질 조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의 소명으로 이건 대질 수사까지 갈 것도 없이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되면은 이재명 지사의 말씀처럼 내일 조사를 네. 받고 바로 끝날 가능성도 남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근데 또 하나가 이제 김부선 씨 얘기를 하자면 이제 김부선 씨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얘기를 더 이상 듣기 싫다 이런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강영석 변호사가 지금 구속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김부선 씨에 대한 변호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설령 강용석 변호사가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네. 실제로 그 업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요청을 한다고 하면은 참 어이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예, 예. 그 업무를 위해서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밖에 나오는 것을 출정한다, 뭐 법정에 나가는 걸 출정한다고 하는데 그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위해서 구치소에서 나올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네. 하면은 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강 변호사님이 다른 변호사님과 같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강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다른 변호인이 가서 접견을 할 그럴 가능성도 없진 않는데요. 예.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할 경우에는 실제로는 변호사 비까지도 사실은 돌려줘야 될 가능성이 예. 사실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강 변호사 측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이 변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해서 본인으로 인해서 이 김부선 씨가 변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사태를 막아야 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네, 역시 예. 공방이 치열한 사안인데요. 앞으로의 흐름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내일 처음으로 이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쟁점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거든요. 그 드루킹 사건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댓글 관련해서 그 민주당 측의 예전 최초에는 이제 유리한 걸 했다가 그 올 초 같은 경우에는 태도를 돌변해서 민주당 측을 오히려 이른바 저격하는 그런 댓글을 많이 다른 과정에서 민주당 측에서 고소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민주당 당원이었던 드루킹이 이와 같은 댓글 조사를 했다는 점이 나타났고 더불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그 민주당 그리고 그 정부의 유리한 댓글을 달았는데 그와 같은 댓글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댓글 하는 기계, 킹크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거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측 인사였던 지금 그 김경수 지사가 그와 같은 것을 승인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드루킹 사건의 핵심인데 예. 법적으로는 주로 이제 보면은 그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 포털의 댓글과 관련되는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취지로 해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그 교사범 내지 공동정범으로 지금 기소된 그런 상태이고 예. 아시다시피 그 드루킹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속돼서 굉장히 많이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 드루킹 사건의 특검 조사에서 추가적으로 재판을 받았고 더불어서 그 과정에서 이 그 드루킹에게 이걸 시키거나 허락했다라는 이 그 김경수 지사와 재판이 함께해서 지금 진행되고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재판, 그러니까 이 지금 조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가장 핵심은 뭐 그 시청자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대선 있기 이전에 이 킹크랩이란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본인들이 산채라고 부르는 이 그 파주에 있는 이 출판사에서 과연 드루킹 이 김경수 지사가 보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킹크랩을 시연했는지 여부 그 자리에 참석했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와 같은 것을 승인했는지 그 여부가 가장 쟁점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 간 건 사실이지만 킹크랩을 보지를 못했다라고 하고 있고 드루킹 같은 경우와 일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각각 증언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대지를 해서 과연 그날에 이 알려지지 않은 진상이 뭔지 그것을 밝히는 것이 이번 그 김경수 지사와 관련된 사건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3구심이 지금 이틀 앞으로 그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핵심 쟁점부터 짚어볼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건이 원래 사건이 처음 시작된 것이 벌써 1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2년에 그 대한변협의 대변인을 그때부터 해서 한 4년 가까이 했는데 대한변협에서도 이 사건을 뒤에서 굉장히 많이 후원을 했었던 사건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소송을 해서 다 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법원에 와서 소송을 했는데 1심, 2심에서는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쯤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아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청구권 협정이 됐다 한다 하더라도 개인에 관한 그 청구권은 살아있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른바 시효가 소멸했다라고 하지만 국가에 대한 것을 자기들끼리 그 청구권 협정을 해서 하고 그것에 대해서 소멸시효 항변하는 것은 이른바 권리남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전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선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2심으로 재판을 보내니까 그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서 이 전범 기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5, 6년이 넘도록 판결을 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 경고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전이라고 한다고 하면 벌써 판결이 났었어야죠. 이렇게 늦은 것이 이른바 사법농단의 하나의 그 계기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법조인들은 기존에 있던 대법원 그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걸 기각할 경우에는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일본과 한국과의 어떤 외교적인 그런 문제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할지 아직까지는 그 선뜻 어떻게 보면 그 단정적으로 예견하기 어렵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체 판결로 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손해배상 판결을 해줄 가능성 굉장히 높지 않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